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11월 달도 이제 중순을 향해 쭉쭉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빠른데 잘 알고 계시죠?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는 것, 여전히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시기에 놓여져 있다는 것, 우리는 행운아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천천히 수량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죠?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혜숙님께서 제주도에 사시는 70대 할머니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XRP를 4년간 바보처럼 매도하지 않고 먼지 쌓이듯이 쬐금씩 사모았다. 몇몇 분들의 유튜버님들 방송을 듣고 롱런하는 중이시다. 거의 4년 동안 XRP를 조금씩 순항에 집중하면서 모아오셨죠? 항상 감사드리며 뚜벅뚜벅 갈 것이다라는 부분 굉장히 응원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노후 자금으로서 효자를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2년 뒤 2025년 11월 뒤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후를 책임져주는 미래가 머지않아서 조만간 굉장히 빠르게 열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혜숙님 성공 투자 응원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은 현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도 구독자님과 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자극을 받으면서 앞으로 쭉쭉쭉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 번 다시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XRP를 롱런하게 길게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유튜버분들, 굉장히 좋은 유튜버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안 좋은 유튜버, 우리의 자산을 위협하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유튜버들이 하는 말 참고적으로만 보시고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타임 레버리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항상 투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다는 부분 플러스 알파로 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포커스 반드시 맞춰주셔라. 말씀드리면서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한 기사를 보게 되면 스위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스위스 암호화폐 전문은행, 하나의 은행이 보여지고 있는데 SEBA, 세바라고 읽을게요. 세바에서 홍콩에서의 그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위스와 홍콩이 연결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세바, 제 슬라이드로 가서 조금씩 펀더멘탈 어떻게 XRP와 연결되어지는지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기사랑 똑같은 결의 기사죠. 스위스의 암호화폐 은행 세바 그대로 나오면서 홍콩 SFC, 여기는 바로 증권선물위원회거든요.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위스랑 홍콩이랑 어느 정도 암호화폐를 커스터디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연결하고 있구나. 여기도 나오죠. 홍콩 크립토뱅크 세바에 운영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홍콩의 그 증권선물위원회 SFC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거래소와 연결이 되어 있고 왜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가 있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쵸? 자, 홍콩의 SFC 증권선물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승인을 받은 플랫폼이 있다. 첫 번째 OSL, 두 번째 해시키인데요. 여기 볼까요? 라이선스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목록에 이 두 가지의 사업자가 들어와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홍콩 SFC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확실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거래소가 있었다. OSL과 해시키라고 말씀드렸고요. 에비던스자로 좀 보여드릴까요? 홍콩 1호 라이선스 거래소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해시키라고 나오고 있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해시키가 이제 개인 투자자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제공받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나 더 나아가서 해시키뿐만 아니라 OSL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홍콩 OSL 디지털 증권도 이제 라이선스를 승인받아서 홍콩이 계속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씩 문호를 개방하면서 제도권 수용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홍콩 규제 적격 거래소로서 OSL 11월 달에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까지 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은 거래소 자체 코인 발행 계획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는 또 중국과 굉장히 친하게 가는 그런 코인들의 힘이 실리겠죠? 이처럼 홍콩 SFC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두 가지의 하나의 회사들 블록체인과 관련된 거래소들을 승인시키면서 조금씩 라이선스를 풀어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홍콩은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간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CBDC 플랫폼을 차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홍콩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곳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동산 토크나 역시 리플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홍콩의 CBDC
가치를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블록체인 회사는 리플 경쟁자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체할 수 없는 하나의 블록체인 회사이며 CBDC 플랫폼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국가 단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여기에는 카드사의 기득권 세력인 비자 마스터뿐만 아니라 영국의 최대은행 HSBC, 대만의 최대은행인 푸본뱅크와 홍콩의 디지털은행 가장 크죠 자뱅크까지 들어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연결되어 있는 G+D, 기색 앤 데브리온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중국이다 보니까 뱅크 오브 차이나, 그리고 중국의 건설은행, 중국의 항생은행, 중국의 공상은행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또한 기득권 세력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스탠다드 차타드 영국 시장과 굉장히 연루되어 있는 이런 대형 금권 세력들이 역시나 들어와 있다. 역시나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든 페이먼트 시스템 역시 알레페이뿐만 아니라 구글페이, 애플페이, 중국의 위챗페이까지 모두 XRP 레저상으로 연결되면서 리퀴디티 허브로서 유동성을 공급받아서 모든 것이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암호화폐 은행 세바가 홍콩이랑 같이 간다는 부분, 스위스와 홍콩의 연결성이 보여지고 있고, 홍콩 역시 리플이 거의 점령을 완료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번에는 스위스에 조금 더 초점 맞춰볼까요?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하나의 은행이 있습니다. 주커 칸토날 뱅크라는 은행. 이 하나의 스위스의 금권 세력에서 역시나 암호화폐 서비스를 개척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천천히 퍼즐 맞춰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추커 칸도라 뱅크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하나의 금융 서비스고, 하나의 보편적인 은행이자 굉장히 오래된 은행으로 손꼽히는 하나의 큰 대형 금권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부분의 일환으로 추커 칸도라 뱅크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역시나 6가지의 암호화폐 인덱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 세력들이 매집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 하나 더 뚫리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마틱, 폴리곤이죠. 더 나아가서 라이트코인, 유니스왑까지 약 6개의 인덱스를 지원하면서 조금씩 제도권 수용이 열리는 모습, 스위스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었다. 하나 더 보게 될까요? 스위스 주커 칸도라뱅크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한 스위스의 은행과 손을 잡고 있더라. 바로 시그넘입니다. 시그넘 같은 경우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커 칸토날뱅크와 시그널이 손잡고 있는 모습,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그넘 공부를 하신 분들께서는 조금씩 퍼즐이 보이실 겁니다. 리플이 약 3,300억 원으로 올해 5월달에 인수한 메타코 기억하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가 있었다? 시그넘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 시그넘 같은 경우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유산까지 기반으로 하면서 설립된 최초의 디지털 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주커 칸도라뱅크와 연결되면서 스위스 역시 홍콩과 연결되면서 기승전 리플로 연결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게 될까요? 시그넘의 공식 홈페이지에 주커 칸도라뱅크와 손잡고 있다. 주커 칸토날뱅크는 시그넘뱅크를 통해 모바일 친화적인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합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메타코와도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역시나 주커 칸토날뱅크 인덱스로서 XRP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드렸던 시그넘 역시 스위스와 싱가포르 유산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세계 최초의 디지털 은행이자 XRP 역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유산도 기반으로 했다고 하니 세계 최대 디지털 뱅크죠. 싱가포르의 DBS, 그 뒷배로는 블랙록과 DBS 대주주로 있는 테마섹이 있고요. 역시나 싱가포르의 투자청 GIC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XRP 인덱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싱가포르과 홍콩 시장, 더 나아가서 유럽 시장을 통해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면서 불장을 일으킬 수 있다. 미래의 불장은 동아시아에서 일으킬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왜? XRP를 통한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장 사이클은 동아시아 쪽에서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일맥상통하는 아시아넥스트를 보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위스와 일본이 이번에는 손을 잡고 있죠. 스위스의 식스 디지털 익스체인지와 일본의 SBI 디지털 에셋 홀딩스가 전략적인 협업을 통해 하나의 혁신적인 합작회사를 만들었죠. 바로 아시아넥스트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위스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이고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는 SBI 홀딩스까지 들어가 있더라. 슬슬 냄새가 나셔야 됩니다. XRP와 연결되어 있다는 냄새가 나죠. 그럼 이번에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까지 팠으니까 일본이 나왔죠. 조금 더 연결시켜서 가볼까요? SBI 역시나 마찬가지로 R3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과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BI R3 재팬까지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SBI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와 SBI 트레이스빌리티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홀딩스 그리고 SBI 리플 아시아까지 SBI와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그쵸? 역시나 R3는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 리플의 기술력을 수반으로 한 하나의 플랫폼이 있었죠. 코다라는 플랫폼이 있었고 미국의 예탁 증권기관 DTCC 역시나 ISO 2002 RMG 그룹으로 리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스위프트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려볼까요? R3의 코다, 리플의 DLT 기반의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결제 수단으로 XRP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예단으로 R3의 공식 홈페이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다에서 XRP를 최초의 결제 메커니즘으로 사용했다라는 부분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갈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 데이비드 루터가 이끌고 있는 R3 역시 리플과 함께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3를 기반으로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래하는 부분을 이끌고 있는데 역시나 DLT 플랫폼 R3 코다와 같이 가면서 많은 금권 세력이 연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볼까요? 제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R3의 금융 서비스 회사들을 쭉 보게 되면 역시나 오늘 나왔던 그런 금권 세력들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최대 은행 HSBC 역시 나오면서 SBI 홀딩스 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연결된다고 말씀해 드렸는데 스위스 디지털 익스체인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R3와 연결된 DTCC 역시나 들어가면서 유럽, 미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증권 예탁기관소도 R3와 같이 가면서 미국의 대형 증권거래소인 나스닥까지 들어와 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국제기구의 끝판왕인 아시아개발은행 ADB까지 역시나 R3와 함께 가고 있다는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결론은 이미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도출될 수 있겠죠. 스위프트의 파트너 R3를 통해 결국에 스위프트 2.0의 망 디지털 시대, CBDC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결국적으로 XRP가 소각되는 브릿지 통화로서 사용되는 리플 페이먼트가 전 세계에 탑재될 수밖에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2025년 11월 달까지 그 메시징 표준이 모두 구현되는 마이그레이션이 끝나고 ISO 2002 시대가 열릴 때 CBDC의 시대가 열릴 때까지 반드시 타임 레버리지를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공부를 수반하면서 수량에 집중하면서 가져가 주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음 기사 보게 되면 리플은 리플 페이먼트로서 XRP 레저의 덱스를 통합하면서 주요 유동성 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리야? 덱스? 이거 탈중앙화 거래소 아니야? 근데 XRP는 잠깐만 중앙화된 토큰 아닌가? 이게 무슨 소리지? XRP에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봤을 때 도대체가 무슨 소린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수반하면서 덱스가 뭐고 XRP 레저가 뭐고 리플 페이먼트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어떤 식으로 송금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2018년서부터 X-Rapid가 튀어나오면서 ODL, On Demand Liquidity 지금은 리브랜딩이 돼서 리플 페이먼트라고 불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행에서 이제는 중개은행, 환전은행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XRP로 바로 바꿔서 XRP로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각 은행에서 XRP 레저, 그 리플의 생태계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원래는 리플의 컨센서스 레저, 그 합의 원장을 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 자동화 마켓 메이커가 들어오고 덱스의 기술이 통합되고 최근에 어플드와 손잡은 그 암호화폐 유동성까지 가져오면서 굉장히 그 생태계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화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CBDC, 스테이블코인 모든 가치를 지닌 것을 옮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XRP로 변환하면서 3초에서 5초 만에 보내버리고 수수료가 굉장히 싸고 0.00001 XRP가 실질적으로 브리징 통화로서 소각되면서 디플레이션 토큰화 구조로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봤을 때 덱스의 기술이 통합된다고 주요 유동성 공급자가 될 수 있다고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고요. 이미 각국의 중앙은행과 세계 기득권 세력들, 금권 세력들은 리플과 손잡은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에비던스 자료로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즉슨 XRP 레저의 생태계를 이제 은행 시스템에 넣는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100만 원을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가져갔을 때 그 은행에서 XRP 레저의 생태계를 이용해서 리플로 바꿔버려서 3초에서 5초 만에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어디로 전 세계로 보내버린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덱스의 기술도 통합이 되고 업홀드와 손잡으면서 암호화폐도 보낼 수 있게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창구도 떨었고요. 자동화 마켓 메이커, 리플의 합의 원장 등등이 쓰인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덱스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리플의 CTO죠. 데이비드 슈워츠가 ODR과 리플의 페이먼트와 덱스의 통합을 연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과거부터 이게 됐었어야 되는데 SEC가 소송으로 누르는 바람에 조금씩 지연이 됐다. 하지만 이 역시도 세력들의 시기의 저울질, 그들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수반하면서 확신을 갖는 투자자, 현명한 투자자의 길로 걸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음 기사 볼까요? 이번에는 본문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리플 회사는 권위 있는 국제 수합 그리고 파생상품협회 ISDA의 회원 자격을 확보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금융계의 위상을 높였고요. 이 개발로 리플은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굉장히 유명한 금권 세력들과 함께 1조 2천억 달러라는 굉장히 엄청난 가치로 시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리플의 중추적인 순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수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얘기한다. 조금씩 볼까요? 기사의 제목을 보게 되면 XRP는 $10,000 이상의 가격을 요구하는 1조 2천억 달러 이상의 시장을 촉진할 것이다. 제 슬라이드로 가서 퍼즐 한번 맞추고 갈까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리플이라는 회사는 하나의 파생상품 거래기구 ISDA에 합류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ISDA 멤버십 공식 홈페이지고요. 리플랩스가 등재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8월 달에 ISDA 파생상품 협회로 들어갔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의 임무는 국경이 없는 세상을 위한 획기적인 암호화폐 솔루션 리플 페이먼트를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파생상품 기구에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권 세력들이 이미 줄줄이 나열을 해 있었다라는 부분, JP모건,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등이 있었죠. 그의 시장 규모는 역시나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1조 2천억 달러의 파생상품 시장 점유율이 있었는데 여기에 리플, XRP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XRP의 거래량이 200% 이상 파생상품 거래량이 증가했다. 거의 200% 이상 급증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감소한 거에 비해 XRP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에비던스를 보여드릴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파생상품 거래에서 굉장히 협소한 마이너스 거래율을 보여주지만 XRP 같은 경우, 리플의 경우는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 눈여겨볼 만한 거래량을 기록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오직 XRP만 그 왕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리플이 파생상품 시장에 진입하면서 가격, 가치가 $1,800까지 원래는 도달했어야 정상이다라는 부분, 세력들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XRP의 우주선은 폭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눌려져 있지만 시기의 저울질이 마무리된다면 $1,800 그뿐만 아니라 $10,0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세계 준비 통화의 가능성까지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는 곧 승리의 행진을 시작할 것이다. 시간은 우리 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시점, 금리가 동결되는 이 시점에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 오면서 탐욕의 시그널, 누구나 다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을 사고 싶은 그 시장 장세가 곧 펼쳐질 것이다. 감히 한번 예상해 보고요. 리플은 이미 이런 금권 세력들과 함께 가면서 과거부터 기득권 끝판왕들의 투자를 유치받았다는 부분,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